뉴욕 브루클린 미슐랭 1스타를 받은 레스토랑의 주방이었습니다. 손님으로 가득 찬 홀 너머 스테인리스 조리대 위에 사진 한 장이 놓였습니다. 뿌연 뼈 국물 속에 검붉은 순대 조각이 둥둥 떠있는 사진이었죠. 한식 박람회 관계자가 건넨 그 사진을 받아든 셰프 레이첼 도스는 미간을 찌푸리며 고개부터 저었습니다. 피와 내장을 끓인 국물이라니 이런 걸 손님상에 올릴 순 없다고 잘라 말했죠. 그녀는 프랑스 부댕누아르와 독일 블루투버스트로 이름을 알린 미국 미식업계에서도 손꼽히는 요리사였거든요. 15년 넘게 유럽식 노주투테이 요리만이 진짜 미식이라 믿어온 그녀에게 낯선 나라의 국밥 한 그릇은 그저 싸구려 내장탕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5달 뒤 그녀는 지구 반대편 서울 중랑구의 낡은 국밥집 앞에 서 있었습니다. 40년 된 낡은 간판 아래 이른 아침부터 늘어선 줄 속에서 자신이 뉴욕에서 온 유명 셰프라는 사실을 감춘 채 자기 차례를 묵묵히 기다리면서요. 골목 안쪽에서 퍼져나오는 진한 뼈 냄새와 새벽 찬바람에 손끝이 시렸지만 그녀는 자리를 뜨지 않았습니다. 몇 달 전만 해도 그녀 자신조차 상상하지 못했던 투경이었습니다. 대체 무엇이 그 도도한 셰프를 여기까지 이끌었을까요? 힘이 뿌옇게 오르는 뚝배기 앞에 앉은 그녀는 숟가락을 들기도 전에 낮은 목소리로 이렇게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평생 유럽에만 있다고 믿었던 그 철학이 알고 보니 이 허름한 국밥 한 그릇 안에 그대로 들어있었다고. 함께 있던 동료 요리사도 그 말을 듣고는 잠시 아무 말도 하지 못했고 주변에 있던 사람들도 하나둘 고개를 돌려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미슐랭별을 받은 그날보다 더 떨리는 표정이었죠. 한 5달이라는 짧은 시간 동안 뉴욕에서 가장 자존심 강한 셰프 중 하나였던 그녀에게는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편견으로 가득 찼던 한 요리사가 어떻게 국밥 한 그릇 앞에서 완전히 무너지고 말았는지, 그리고 그녀를 바꿔놓은 것이 정확히 무엇이었는지 지금부터 그 놀라운 반전의 이야기를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씩 풀어보겠습니다. 도대체 국밥 한 그릇이 무엇이길래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함께 확인해 보시죠. 영상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로 대한민국의 미래를 응원해주세요. 레이첼 도스는 미국 오하이오 시골의 작은 정육점집 딸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새벽 5시부터 소와 돼지를 손질했고 어린 그녀는 카운터 아래 나무 상자에 앉아 아버지가 뼈를 발라내는 손놀림을 몇 시간이고 지켜봤습니다. 남들은 코를 막고 지나가는 내장 손질실에서 그녀는 오히려 눈을 반짝였습니다. 피냄새와 짐승의 체온이 채 가시지 않은 고기 냄새가 뒤섞인 그 공간이 어린 그녀에게는 놀이터나 다름없었습니다. 버려지는 부위 하나 없이 모든 것이 무언가로 다시 태어난다는 사실이 그녀에게는 마법처럼 느껴졌거든요. 학교 친구들이 만화 영화를 보며 놀 때 그녀는 아버지 옆에서 순대와 비슷한 소시지를 만드는 법을 배웠습니다. 17살이 되던 해 아버지가 갑자기 허리를 다치면서 정육점 일이 고스란히 그녀의 몫으로 넘어왔습니다. 학교가 끝나면 곧장 앞치마를 두르고 칼을 잡았습니다. 처음에는 손가락을 몇 번이나 베었지만 반년쯤 지나자 웬만한 부위는 눈을 감고도 발라낼 수 있게 됐습니다. 그 시절 그녀는 손님들이 버려달라고 하는 부위를 몰래 챙겨와 혼자 요리해보곤 했습니다. 처음 만든 순대 비슷한 소시지는 형편없이 터져버렸지만 그녀는 실패할 때마다 오히려 더 집요해졌습니다. 22살, 대학에서 식품 영양학을 전공하던 그녀는 어느 날 갑자기 짐을 싸서 프랑스 리옹으로 떠났습니다. 손에는 편도한 공권 한 장뿐이었죠. 부모님은 반대했지만 그녀는 자신의 결정을 꺾지 않았습니다. 리옹의 한 정육학교에서 부댕누아르를 처음 만들던 날을 그녀는 지금도 잊지 못합니다. 돼지피와 양파, 사과를 섞어 순대와 비슷한 검붉은 소시지를 만드는 그 과정에서 손끝에 닿는 피의 온도와 질감이 낯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고향 정육점의 냄새를 다시 맡는 기분이었습니다. 강사는 그녀에게 동양에는 이런 요리가 없다고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그 한마디가 그녀의 머릿속에 깊이 박혔습니다. 이후 독일 뮌헨으로 넘어가 2년간 블루투버스트 장인 밑에서 도제 생활을 했습니다. 장인은 영어를 거의 하지 못했고 그녀는 독일어를 몰랐습니다. 두 사람은 손짓과 눈짓만으로 소통하며 매일 새벽 4시부터 작업장 문을 열었습니다. 새벽마다 얼음물에 손을 담그며 내장을 손질하느라 손끝이 갈라지고 피가 맺히는 날도 있었지만 그녀는 단 한 번도 그만두겠다는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손끝의 통증이 자신이 제대로 하고 있다는 증거처럼 느껴졌습니다. 29살, 마침내 뉴욕 브루클린으로 돌아온 그녀는 모아둔 돈을 전부 털어 작은 레스토랑을 열었습니다. 이름은 본 앤 마로우, 뼈와 골수라는 뜻이었죠. 개업 초기에는 손님이 없어 하루 매출이 채 $50도 안 되는 날이 이어졌습니다. 월세를 내지 못해 주방 설비를 되팔아야 하나 고민하던 밤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녀는 메뉴를 단 한 줄도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값싼 안심 스테이크를 추가하라는 투자자의 제안도 거절했습니다. 개업 3년째 되던 해 미슐랭 평가원이 다녀갔다는 소문이 돌던 밤 그녀는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발표된 명단에서 본 엠마로우가 별 하나를 받았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그녀는 주방 바닥에 주저앉아 눈물을 흘렸습니다. 손끝이 떨리고 심장이 세차게 뛰던 그 순간이 그녀 인생에서 가장 벅찬 기억으로 남았습니다. 그날 이후 레이첼은 스스로를 노즈투테일 요리 철학의 전도사라고 여겼습니다. 노즈투테일이란 코끝부터 꼬리까지 동물의 모든 부위를 버리지 않고 요리하는 철학입니다. 그녀는 인터뷰마다 이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진짜 미식은 화려한 살코기가 아니라 사람들이 외면하는 부위를 다루는 용기에서 나온다고. 그녀의 이런 신념은 부댕누아르와 블루투브어스트라는 유럽 정육 문화의 오랜 전통 위에서 단단하게 굳어졌습니다. 그리고 언제부턴가 그녀는 이런 조리법이 유럽에만 존재하는 고유하고 특별한 지혜라고 굳게 믿게 되었습니다. 동료 셰프들과의 술자리에서도 그녀는 종종 이렇게 단언했습니다. 피와 내장을 다루는 진짜 기술은 유럽에서만 완성됐다고요? 미식 잡지와의 인터뷰에서도 그녀는 비슷한 말을 반복했습니다. 아시아권에도 내장을 활용한 음식이 있다는 건 알지만 그건 정교한 기술이라기보다는 생존을 위한 궁여지책에 가깝다고 말이죠. 그 인터뷰가 실린 뒤 몇몇 한식당 셰프들이 항의성 댓글을 남겼지만 레이첼은 크게 개의치 않았습니다. 반면 아시아 음식에 대한 그녀의 생각은 단순했습니다. 맵고 자극적이고 깊이가 없는 길거리 음식, 특히 한식에 대해서는 몇 번의 짧은 경험이 전부였습니다. 뉴욕 맨해튼의 한 한식당에서 친구들과 함께 먹은 매운 떡볶이와 삼겹살 구이가 그녀가 아는 한식의 전부였죠. 불에 구운 고기와 매운 양념, 그게 한식의 전부라고 그녀는 확신했습니다. 깊고 복잡한 육수 요리, 부위를 버리지 않는 정육 전통 같은 건 유럽 바깥에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여겼습니다. 심지어 그녀는 주방 직원들에게 아시아 요리는 손맛보다 불맛에 의존한다는 말을 아무렇지 않게 하곤 했습니다. 언젠가 한 음식평론가가 한국의 전통 국물 요리에 대해 이야기하자 레이첼은 웃으며 화제를 돌려버린 적도 있었습니다. 그녀에게 한식은 배울 대상이 아니라 그저 흥미로운 이국의 별미 정도였습니다. 그의 늦가을 어느 화요일 오후 레이첼의 사무실 책상 위에 초청장 한 통이 도착했습니다. 서울에서 열리는 국제 미식 위크 행사였습니다. 세계 각국의 셰프들을 초청해 한식과 서양 요리를 접목한 특별 만찬을 여는 자리였죠. 항공권과 숙박까지 전부 지원한다는 조건이 적혀 있었지만 레이첼은 봉투를 열어보지도 않고 서랍 깊숙이 밀어넣었습니다. 굳이 14시간을 날아가면서까지 배울 게 있겠냐는 생각이었습니다. 비슷한 초청장은 그동안에도 여러 번 받아봤지만 매번 같은 이유로 거절해왔던 터였습니다. 그녀의 수셰프 마르코는 생각이 달랐습니다. 이탈리아 나폴리 출신으로 보넷마로 주방에서 5년째 일해온 마르코는 호기심이 많고 새로운 음식이라면 일단 맛부터 보는 성격이었습니다. 청소 중 서랍 속 초청장을 발견한 마르코는 곧장 레이첼을 찾아왔습니다. 셰프님, 이거 왜 서랍에 넣어두셨어요? 서울 미식위크라니 재미있을 것 같은데요? 레이첼은 도마 위 양파를 썰던 손을 멈추지 않은 채 짧게 대답했습니다. 거긴 매운 양념이랑 구운 고기밖에 없어. 우리가 배울 건 없다고 봐. 마르코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는 최근 인터넷에서 본 순댓국이라는 한국 음식 사진을 휴대전화 화면에 띄워 레이첼에게 들이밀었습니다. 뿌연 국물 속에 검붉은 순대와 뼈가 함께 담긴 사진이었습니다. 셰프님, 이거 저희가 만드는 부댕누아르랑 비슷하게 생기지 않았어요? 프랑스에도 이런 스타일 국밥은 없잖아요. 레이첼은 도마지를 멈추고 사진을 한참 들여다봤습니다. 그러나 이내 고개를 저었습니다. 비슷해 보인다고 다 같은 게 아니야. 저건 그냥 값싼 내장탕일 뿐이야. 진짜 노즈투테일 철학이랑은 거리가 멀어. 그래도 마르코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셰프님이 직접 가서 두 눈으로 확인하지 않으면 평생 저 국밥이 궁금해서 잠을 설칠 거라고 몰아붙였습니다. 마르코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자신이 조사한 자료를 하나 더 꺼내 보였습니다. 최근 서울의 한 미식 매체에서 조사한 바에 따르면 한식은 이제 단순한 매운맛 음식을 넘어 정교한 발효와 숙성의 세계로 평가받고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레이첼은 자료를 슬쩍 훑어보았지만 여전히 팔짱을 풀지 않았습니다. 통계는 통계일 뿐이야 라고 그녀는 짧게 답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마르코가 이렇게까지 열을 올리는 이유가 궁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며칠간 계속된 마르코의 설득 끝에 결국 레이첼은 마지못해 서랍 속 초청장을 다시 꺼냈습니다. 서명을 하는 그녀의 손끝에는 여전히 자신감이 가득했습니다. 서울에 가서도 결국 자신의 믿음이 옳았음을 확인하고 돌아올 뿐이라고 그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며칠 뒤 레이첼은 14시간의 비행 끝에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기내식으로 나온 낯선 향신료 냄새에도 그녀는 반응 없이 창밖만 바라봤습니다. 입국 심사대를 지나며 그녀는 마르코를 향해 짧게 투덜거렸습니다. 이 먼 곳까지 와서 결국 매운 양념 맛이나 보게 될 거라고? 마르코는 웃으며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소화물을 찾아 공항 밖으로 나서자 익숙하지 않은 습한 공기와 낯선 언어의 안내방송이 그녀를 감쌌습니다. 창밖으로 낯선 도시의 불빛이 끝없이 펼쳐지는 걸 내려다보며 그녀는 팔짱을 낀 채 짧게 중얼거렸습니다. 매운 양념 말고 뭐가 더 있겠어?
비행기 트랩을 내려서던 순간 이 여행에서 자신이 무언가를 새로 배우게 될 거라고는 그녀는 조금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그녀의 여행 가방 안에는 단단한 확신만이 가득 채워져 있었습니다. 다음날 오전 서울 여의도의 한 컨벤션홀에서 국제 미식위크 개막 행사가 열렸습니다. 높은 천장에 매달린 조명 아래 전 세계에서 온 셰프들과 기자들이 삼삼오오 모여 서 있었습니다. 레이첼은 검은 자켓을 걸치고 행사장에 들어서며 낯선 얼굴들 사이에서 어색함을 감추려 애써 무표정을 유지했습니다. 안내 데스크에서 받은 명찰에는 뉴욕 본 앤 마로우 수석 셰프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고 그녀는 그 명찰을 가슴에 붙이며 잠시 옷매무새를 가다듬었습니다. 시차 때문인지 몸은 여전히 무거웠지만 그녀는 애써 어깨를 굳게 폈습니다. 첫 순서는 파인다이닝 방식으로 재해석한 한식 코스 시식이었습니다. 흰 접시 위에 놓인 백김치를 곁들인 관자 요리부터 시작됐습니다. 서버가 접시를 내려놓을 때마다 잔잔한 재즈 음악과 함께 조명이 은은하게 접시를 비췄습니다. 이어서 된장으로 만든 소스를 두른 안심 스테이크, 인삼을 활용한 디저트까지 이어지는 코스는 흠잡을 데 없이 세련됐습니다. 접시 위 플레이팅은 파리의 어느 고급 레스토랑과 견주어도 손색이 없었습니다. 함께 시식하던 다른 나라 셰프들은 연신 감탄사를 내뱉었고 몇몇은 휴대전화로 접시를 촬영하느라 분주했습니다. 그러나 레이첼의 표정에는 별다른 변화가 없었습니다. 그녀는 나이프로 스테이크를 가르며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조리 기술은 나무랄 데 없지만 이건 결국 서양식 조리법에 동양 재료를 얹어 놓은 것에 불과하다고. 그녀는 포크를 내려놓으며 마르코에게 낮게 속삭였습니다. 맛은 좋은데 이건 그냥 서양 요리에 한국 재료를 얹은 것뿐이잖아. 어디에도 내가 모르는 세계는 없어. 마르코는 접시를 싹싹 비우며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저는 맛있기만 한데요. 셰프님은 눈이 너무 높으신 거 아니에요? 레이첼은 대답 대신 물잔을 들어 한 모금 마셨습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이미 결론이 서 있었습니다. 이번 여행에서도 자신이 새로 배울 건 없을 거라는 확신이었습니다. 행사가 끝난 뒤 마련된 리셉션 자리에서 레이첼은 이번 행사를 기획한 서울 미식 매거진 에디터 최지윤을 소개받았습니다. 최지윤은 5개 언어를 구사하며 지난 10년간 한국 각지의 전통 음식점을 취재해온 인물이었습니다. 큰 키에 단정한 정장 차림이었지만 말투에는 어딘가 소탈한 구석이 있었습니다. 영감을 건네받은 레이첼은 예의상 미소를 지으며 물었습니다. 오늘 코스 요리 정말 훌륭했어요. 그런데 이게 한국 음식의 전부인가요? 최지은은 잠시 그녀를 바라보다 살짝 웃었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와인잔을 테이블에 내려놓으며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오늘 드신 건 한국 음식이 아니라 한국 재료로 만든 서양 요리예요. 저희끼리는 이런 걸 K-퓨전이라고 부르죠. 진짜 한국 음식이 보고 싶으시면 내일 아침 저랑 시장에 가보시겠어요? 레이첼은 순간 미간을 좁혔습니다. 시장이요? 그녀는 시장이라는 단어에서 왠지 모를 거부감을 느꼈습니다. 격식 있는 행사에 초청받은 셰프가 굳이 시끄럽고 냄새나는 재래시장까지 가야 하나 싶었습니다. 하지만 옆에 서 있던 마르코가 먼저 반색하며 대답해버렸습니다. 좋아요. 저희 내일 아침에 갈게요. 레이첼은 마르코를 흘겨봤지만 이미 약속은 정해진 뒤였습니다. 다음날 새벽 6시, 최지은은 두 사람을 데리고 종로 광장시장으로 향했습니다. 아직 해도 뜨지 않은 시각이었지만 시장 골목은 이미 활기로 가득했습니다. 좁은 통로를 가득 채운 좌판마다 김이 피어오르고 상인들의 외침이 사방에서 들려왔습니다. 기름에 튀겨지는 빈대떡 냄새, 갓 삶은 순대 냄새, 매콤한 떡볶이 양념 냄새가 한데 뒤섞여 코를 찔렀습니다. 좌판이 커다란 철판에서는 기름이 지글거리며 튀는 소리가 끊이지 않았고 상인들은 손님을 부르는 우렁찬 목소리로 골목을 채웠습니다. 레이첼은 눈살을 살짝 찌푸리며 좌판 사이를 조심스럽게 걸었습니다. 그녀에게 이곳은 정돈되지 않은 어수선한 풍경일 뿐이었습니다. 뉴욕의 정갈한 주방과는 너무나 다른 세계였습니다. 최지은은 한 좌판 앞에 멈춰서서 빈대떡을 하나 사더니 반으로 나누어 레이첼과 마르코에게 건넸습니다. 바삭한 겉면과 고소한 속이 어우러진 그 맛에 마르코는 눈을 크게 뜨며 감탄했습니다. 정말 대단한데요. 이 바삭함은 어떻게 낸 거예요? 레이첼도 한입 베어 물었지만 그녀의 반응은 담담했습니다. 나쁘지 않네요. 라는 말이 전부였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이 모든 풍경을 진지한 미식의 세계라기보다는 관광객을 위한 볼거리 정도로 여기고 있었습니다. 시장을 반쯤 둘러봤을 무렵 최지은은 걸음을 멈추고 두 사람을 돌아보며 물었습니다. 두 분, 서울에서 정말 놀랄만한 걸 보고 싶으세요? 마르코가 곧장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최지은은 휴대전화를 꺼내 지도를 보여주며 말을 이었습니다. 여기서 좀 떨어진 중랑구에 40년 넘게 한자리를 지킨 국밥집이 있어요. 관광객들은 잘 모르지만 현지 사람들은 새벽부터 줄을 서는 곳이죠. 저희 아버지도 젊은 시절부터 그 집만 다니셨어요. 레이첼은 국밥이라는 단어에 반사적으로 표정이 굳었습니다. 순댓국을 파는 곳인가요? 라고 그녀가 되묻자 최지은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레이첼은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마르코가 며칠 전 보여준 그 사진,
뿌연 국물 속 검붉은 순대가 다시 눈앞에 떠올랐습니다. 그녀는 애써 태연한 척 대답했습니다. 뭐 어차피 여기까지 왔으니 못 갈 곳도 없죠. 최지은은 걸음을 옮기며 최근 발표된 관광 통계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최근 한국관광공사가 몇 년치 외국인 카드 소비 데이터를 분석했는데 국수와 만두 소비가 전년 대비 55% 넘게 늘었고 뼈를 넣고 끓이는 감자탕류 소비도 44%나 늘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특히 중국 관광객들 사이에서는 국밥류 지출이 눈에 띄게 늘고 있다고 최지은은 덧붙였습니다. 레이첼은 그 숫자를 듣고도 별다른 표정 변화 없이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숫자는 그저 숫자일 뿐 자신이 직접 맛보기 전까지는 아무 의미가 없다고 그녀는 생각했습니다. 최지은은 그녀의 대답에서 미묘한 망설임을 눈치챈 듯 옅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녀는 덧붙여 말했습니다. 처음엔 다들 망설이세요. 그런데 한 숟갈 뜨고 나면 이야기가 달라지죠. 마르코는 벌써 기대에 찬 표정으로 두 손을 비볐지만 레이첼은 속으로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예의상 몇 숟갈만 뜨고 최대한 빨리 자리를 뜨겠다는 계획이었습니다. 최지은은 시장 입구에 세워둔 차로 두 사람을 안내했고 세 사람을 태운 차는 곧장 중랑구 방향으로 출발했습니다. 차창 밖으로 아침 해가 서서히 떠오르며 서울의 낮은 건물들을 붉게 물들이기 시작했습니다. 레이첼은 창에 기댄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시장에서 맡았던 여러 냄새들 중에서도 유독 순대 삶는 냄새가 코끝에 계속 맴돌았습니다. 왜 자꾸 신경이 쓰이는지 그녀 자신도 알 수 없었습니다. 차는 좁은 골목을 따라 천천히 나아갔습니다. 맑은 상가 건물들 사이 세기바랜 간판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40년 전통이라는 글씨가 세월에 닳아 희미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최지은이 차를 세우며 말했습니다. 다 왔어요. 여기가 그 집이에요. 시계는 아직 아침 7시 반을 가리키고 있었지만 가게 앞에는 벌써 10명 남짓한 사람들이 줄지어 서 있었습니다. 대부분이 인근 시장 상인이나 택시기사 차림이었고 다들 익숙한 걸음으로 순서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레이첼은 차문을 열고 내리며 코끝으로 훅 끼쳐오는 진한 뼈 냄새를 맡았습니다. 뉴욕 보넷마로우 주방에서 몇 년째 맡아온 뼈를 오래 고안할 때 나는 그 특유의 냄새와 놀랍도록 닮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저도 모르게 걸음을 멈췄습니다. 익숙하면서도 낯선 그 냄새에 그녀의 발걸음이 순간적으로 흔들렸습니다. 문 앞에 들어선 짧은 줄을 바라보며 레이첼은 처음으로 이 여행이 예상과 다르게 흘러갈지도 모른다는 예감을 느꼈습니다. 가게 안쪽에서 커다란 무쇠솥이 끓어오르는 소리가 문틈으로 새어나왔고 그 리듬에 맞춰 그녀의 심장도 조금씩 다른 박자로 뛰기 시작했습니다. 줄을 선 사람들은 저마다 익숙한 손짓으로 자리를 옮겨 앉았습니다. 누구도 메뉴판을 들여다보지 않았고 다들 당연하다는 듯 같은 메뉴를 주문했습니다. 마르코는 창문 너머로 보이는 주방을 가리키며 흥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셰프님, 저 안에 큰 솥 보이세요? 저거 완전 저희 육수 내리는 방식이랑 비슷한데요? 레이첼은 대답하지 않은 채 유리창 너머 뿌옇게 김이 서린 주방을 가만히 바라봤습니다. 나이 지긋한 주인으로 보이는 남자가 커다란 국자로 솥안을 휘젓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의 손놀림에는 군더더기가 전혀 없었습니다. 레이첼의 눈에 그 손놀림이 어딘가 낯설지 않게 느껴졌습니다. 마치 오래전 자신이 니옹에서 처음 칼을 잡던 순간을 다시 보는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가게 문을 열고 들어서자 후끈한 열기와 함께 진한 육수 냄새가 온몸을 감쌌습니다. 좁은 실내에는 낡은 나무 탁자 6개가 다닥다닥 붙어 있었고 벽에는 손글씨로 쓴 메뉴판이 붙어 있었습니다. 순대국, 내장국, 특순대국이라는 3가지 메뉴가 전부였습니다. 레이첼은 자리에 앉으며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인테리어라 할 만한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맑은 선풍기 하나가 천장에서 힘겹게 돌아가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벽에는 수십 년째 붙어있는 듯한 달력과 손님들이 남기고 간 낙서 몇 개가 전부였습니다. 뉴욕의 보넷마로우가 조명 하나까지 계산해서 디자인한 공간이었다면 이곳은 그런 계산이라고는 전혀 없어 보였습니다. 그런데도 이상하게 이 좁은 공간이 낯설게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나무 탁자 표면에는 오랜 세월 그릇이 오가며 남긴 자잘한 흠집들이 촘촘히 새겨져 있었고 그 흠집 하나하나가 이 가게가 버텨온 시간을 말해주는 듯 했습니다. 옆 테이블에서는 작업복을 입은 남자 셋이 국밥 한 그릇씩을 앞에 놓고 말없이 숟가락질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표정에는 이 음식이 특별하다는 자각조차 없어 보였습니다. 그저 매일 먹는 익숙한 한 끼일 뿐이었습니다. 레이첼은 그 무심한 얼굴들을 바라보며 오히려 그 무심함이 이 음식에 대한 가장 강력한 증거처럼 느껴졌습니다. 주방 안쪽에서 한 남자가 천천히 걸어 나왔습니다. 백발이 성성한 머리에 흰 앞치마를 두른 그는 큰 소리 없이 조용히 세 사람의 자리로 다가왔습니다. 최지은이 자리에서 일어나 반갑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사장님, 오랜만이에요. 오늘은 특별한 손님들 모시고 왔어요. 뉴욕에서 미슐랭별을 받은 셰프님이세요. 남자는 김병철이라고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3대째 이 자리에서 국밥을 끓여왔다고 그는 별다른 표정 변화 없이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그의 손등에는 오랜 세월 뜨거운 물과 기름에 데인 자국들이 촘촘히 남아 있었습니다. 손가락 마디마다 굳은 살이 두껍게 박여 있었고 손톱 밑에는 아무리 씻어도 지워지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얼룩이 남아 있었습니다. 레이첼은 그 손을 보며 자신의 아버지 손을 떠올렸습니다. 정육점 카운터 너머로 늘 보던 거칠고 투박한 손이었습니다. 미슐랭이라는 단어를 듣고도 김병철의 표정에는 아무런 동요가 없었습니다. 그는 그저 짧게 고개를 끄덕이고는 주문도 받지 않은 채 주방으로 돌아섰습니다. 김병철은 별다른 설명 없이 주방으로 돌아갔습니다. 잠시 후 도마에 칼이 부딪히는 소리와 국자로 솥을 휘젓는 소리가 규칙적으로 들려왔습니다. 곧이어 뚝배기 세 그릇이 탁자 위에 놓였습니다. 뜨거운 뚝배기가 나무 탁자에 닿으며 지글거리는 소리를 냈습니다. 뿌연 국물 위로 파와 들깨가루가 살짝 뿌려져 있었고 그 안에는 검붉은 순대와 하얀 내장 조각들이 가득했습니다. 국물 표면 위로 잘게 썬 다진 마늘이 둥둥 떠 있는 것도 보였습니다. 김이 얼굴로 훅 끼쳐오자 레이첼은 저도 모르게 숨을 참았습니다. 마르코가 먼저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그는 망설임 없이 국물을 한 숟갈 떠서 입에 넣었습니다. 순간 그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는 숟가락을 내려놓지도 않은 채 다시 한 숟갈을 떠서 먹었습니다. 미쳤다. 이거 완전 미쳤어요. 셰프님, 빨리 드셔보세요. 그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놀라움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는 이어서 순대 한 조각을 집어들더니 입에 넣자마자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이건 부댕구아르보다 훨씬 복잡한 맛이에요. 뭔가 겹겹이 쌓인 느낌인데? 마르코는 연신 감탄사를 내뱉으며 국물을 떠먹었고 어느새 그의 뚝배기는 절반 가까이 비어 있었습니다. 그는 젓가락으로 내장 한 조각을 집어대며 이 부위는 손질하는 데만 몇 시간은 걸렸겠다고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레이첼은 여전히 망설이고 있었습니다. 뿌연 국물 속에 잠긴 순대 조각을 바라보며 그녀는 오래된 편견과 마주하고 있었습니다. 손님상에 절대 올릴 수 없다고 잘라 말했던 몇 달 전 뉴욕 주방의 기억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그 확신에 찬 목소리와 지금 눈앞에 놓인 김이 오르는 뚝배기 사이에서 그녀는 잠시 갈피를 잡지 못했습니다. 최지은은 재촉하지 않고 조용히 그녀를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결국 레이첼은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국물을 조금 떠서 아주 천천히 입가로 가져갔습니다. 첫 맛은 예상보다 훨씬 진했습니다. 뼈를 오래 고아낸 깊은 감칠맛이 혀 전체를 감쌌고 뒤이어 은은한 들깨향이 코끝을 스쳤습니다. 레이첼은 눈을 크게 떴습니다. 그녀가 알던 어떤 국물과도 달랐습니다. 프랑스식 콩소매처럼 맑지도 자극적으로 맵지도 않은 묵직하면서도 정갈한 맛이었습니다. 국물을 목 뒤로 넘기는 순간 뜨거운 기운이 식도를 타고 천천히 내려가는 게 느껴졌습니다. 그녀는 숟가락을 내려놓고 잠시 멈췄습니다. 입안에 남은 여운을 다시 한번 느껴보고 싶었습니다. 지난 15년간 수천 그릇의 육수를 끓이고 맛봐온 그녀였지만 이런 층위의 맛은 처음이었습니다. 이거! 내가 알던 그 음식이 아니잖아. 그녀는 낮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곁에 있던 최지윤이 살짝 미소 지었습니다. 레이첼은 이어서 순대 한 조각을 집어들었습니다. 겉은 탱탱했고 속은 놀라울 만큼 부드러웠습니다. 당면과 선지, 채소가 촘촘히 채워진 그 식감은 그녀가 프랑스에서 만들던 부댕누아르와는 또 다른 결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부댕누아르가 진하고 무거운 느낌이라면 이 순대는 훨씬 가볍고 산뜻하면서도 씹을수록 감칠맛이 배어나왔습니다. 그녀는 다시 한 조각을 잘라 단면을 유심히 들여다봤습니다. 재료의 배합 비율, 채워 넣는 방식, 삶아내는 시간까지 셰프로서의 눈이 저절로 분석에 들어갔습니다. 이건 단순히 남은 재료를 채워 넣은 게 아니라 정교하게 계산된 비율이라는 걸 그녀는 직감했습니다. 상자의 두께와 속을 채우는 밀도까지 세심하게 계산되지 않으면 나올 수 없는 균형이었습니다. 레이첼은 국물을 한 숟갈 더 떴습니다. 그리고 또 한 숟갈. 어느새 그녀의 숟가락질에는 처음의 망설임이 사라져 있었습니다. 그녀는 뚝배기 바닥까지 국물을 긁어내며 스스로도 놀랄 만큼 몰입해 있었습니다. 함께 딸려 나온 깍두기를 한 조각 베어 물자 아삭한 식감과 함께 새콤달콤한 맛이 입안 가득 퍼졌습니다. 이 짧은 반찬 하나조차 국물의 무게감을 정확히 상쇄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걸 그녀는 알아챘습니다. 그녀는 뚝배기를 다시 들여다보며 국물의 색과 점도를 유심히 관찰했습니다. 프랑스 요리학교에서 배웠던 육수 분류법으로는 설명이 되지 않은 독특한 질감이었습니다. 맑은 콩소매도 걸쭉한 크림 수프도 아닌 그 중간 어디쯤에 자리한 농도였습니다. 그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 정도 농도를 내려면 뼈의 비율과 끓이는 시간, 불의 세기까지 정확히 계산되어야 한다고. 이건 절대 우연히 나올 수 있는 맛이 아니었습니다. 옆 테이블에서 국밥을 먹던 나이 지긋한 손님 한 명이 그릇을 깨끗이 비우고 자리에서 일어나며 계산대로 향했습니다. 그는 별다른 감흥 없는 얼굴로 지갑을 꺼내 돈을 꺼냈고 김병철도 무심하게 거스름돈을 대줬습니다. 레이첼은 그 무덤덤한 풍경을 바라보며 묘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자신에게는 인생을 뒤흔드는 한 그릇이
이곳 사람들에게는 그저 매일 반복되는 평범한 일상이라는 사실이 낯설고도 신선하게 다가왔습니다. 옆에서 지켜보던 최지윤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어떠세요, 셰프님? 생각과는 좀 다른가요? 레이첼은 숟가락을 내려놓고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녀의 머릿속에서는 여러 생각이 뒤엉키고 있었습니다. 손님상에 절대 올릴 수 없다고 단언했던 몇 달 전의 자신. 아시아 요리는 손맛보다 불맛에 의존한다고 자신있게 말했던 인터뷰. 그리고 지금 눈앞에 놓인 텅 빈 뚝배기. 그 세 가지 장면이 머릿속에서 격차지며 그녀는 목이 메는 듯한 기분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이건 제가 생각했던 것과 완전히 달라요. 레이첼은 잠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골목을 지나는 사람들, 출근길 버스를 기다리는 인파. 그 평범한 아침 풍경 속에서 이런 깊은 맛의 음식이 매일 아무렇지 않게 끓여지고 있다는 사실이 새삼스럽게 다가왔습니다. 그녀는 지금껏 자신이 얼마나 좁은 시야로 세상의 미식을 판단해왔는지 처음으로 진지하게 돌아보고 있었습니다. 뉴욕에서 그녀가 그토록 자랑스러워하던 노주투테의 철학이 사실은 지구 반대편 이 작은 가게에서 훨씬 더 오래, 훨씬 더 정교하게 실천되고 있었다는 사실을 그녀는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주방 쪽에서 김병철이 다시 걸어 나왔습니다. 그는 빈 그릇을 확인하고는 처음으로 옅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외국 손님이 국물까지 다 드신 건 오랜만이라며 그는 짧게 한마디를 건넸습니다. 레이첼은 그 말에 왠지 모르게 얼굴이 붉어지는 걸 느꼈습니다. 자신이 그토록 무시했던 음식 앞에서 이렇게까지 몰입했다는 사실이 스스로도 낯설었습니다. 그녀는 뚝배기를 가리키며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이 국물 몇 시간이나 끓이시는 건가요? 김병철은 손가락 2개를 펴보이며 대답했습니다. 24시간. 하루 온종일 끓여요? 그 짧은 대답 하나에 레이첼은 뭐라 형언할 수 없는 존경심이 차오르는 걸 느꼈습니다. 자신이 부댕과르를 만들 때 육수를 6시간쯤 끓이는 것도 길다고 여겼는데 그 4배에 달하는 시간이라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다시 물었습니다. 그럼 하루도 안 쉬시는 건가요? 김병철은 짧게 고개를 끄덕이며 솥불이 꺼지면 손님들이 먼저 알아챈다고 대수롭지 않다는 듯 대답했습니다. 레이첼은 그 짧은 대답 속에 담긴 무게를 곱씹으며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게를 나서며 레이첼은 잠시 걸음을 멈추고 뒤를 돌아봤습니다. 낡은 간판과 김이 서린 유리창을 다시 한번 바라봤습니다. 방금 먹은 한 그릇의 국밥이 그녀 안에 오랫동안 단단하게 자리 잡고 있던 무언가를 조금씩 흔들어 놓고 있었습니다. 골목 어귀에 서서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숨을 깊게 들이쉬었습니다. 여전히 코끝에 남아있는 뼈 국물의 향이 이상하게도 편안하게 느껴졌습니다. 마르코가 그녀 옆으로 다가와 씩 웃으며 말했습니다. 셰프님, 이제 좀 인정하시는 거예요? 레이첼은 대답 대신 옅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러나 그 한숨에는 예전과는 다른 무언가가 섞여 있었습니다. 그녀는 골목 저편으로 걸어가는 몇몇 손님들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저 사람들에게는 그저 평범한 아침 한 끼일 뿐인데 자신에게는 지난 15년의 신념이 흔들리는 순간이었다는 사실이 묘하게 부끄럽게 느껴졌습니다. 최지윤은 두 사람을 바라보며 다음 일정을 제안했습니다. 오늘 시간 괜찮으시면 사장님께 순대국의 유래에 대해 더 들어보시겠어요? 이 음식이 왜 만들어졌는지 아시면 아마 지금보다 훨씬 놀라실 거예요. 레이첼은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불과 몇 시간 전만 해도 상상조차 못했던 반응이었습니다. 그녀는 다시 한번 가게 쪽을 돌아보며 아직 자신이 이 음식에 대해 모르는 게 훨씬 많다는 사실을 조용히 인정하고 있었습니다. 골목을 벗어나 걸음을 옮기면서도 그녀의 머릿속에는 방금 먹은 그 한 그릇의 여운이 좀처럼 가시지 않았습니다. 아침 햇살이 골목 끝까지 환하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가게 근처 골목을 걷다가 최지은은 한 카페로 두 사람을 이끌었습니다. 솥밥집 바로 옆 건물 2층에 자리한 오래된 다방 느낌의 좁은 카페였습니다. 낡은 나무 계단을 밟고 올라가자 삐걱거리는 소리가 발밑에서 크게 울렸고 계단벽에는 오래된 흑백 사진 몇 장이 액자도 없이 그대로 붙어 있었습니다. 창가 자리에 앉자 김병철이 뒤따라 들어와 세 사람과 합석했습니다. 영업 준비 전 잠깐의 여유 시간이라며 그는 뜨거운 믹스커피 한 잔을 손에 들고 자리에 앉았습니다. 앞치마를 두른 채로 온 그의 모습에서 국밥집 주방과 이 작은 카페가 그리 멀지 않은 그의 세계라는 게 느껴졌습니다. 최지윤이 통역을 맡아 레이첼의 질문을 하나씩 옮겨 전했습니다. 사장님, 이 국밥집은 어떻게 시작된 건가요? 김병철은 커피잔을 두 손으로 감싸지며 천천히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그의 시선은 창밖 어딘가 먼 곳을 향해 있었습니다. 마치 오래전 그날의 골목을 다시 걷고 있는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그의 할아버지가 이 자리에서 처음 솥을 걸었던 건 전쟁이 끝난 지 얼마 되지 않은 시절이었습니다. 고기는 귀했고 정육점에서는 살코기를 떼어내고 남은 뼈와 내장을 헐값에 때로는 거의 공짜로 넘겼습니다. 아무도 그 부위를 쓰려 하지 않던 시절이었습니다. 할아버지는 그 버려지는 부위를 가져다 오래도록 고안했습니다. 굶주린 사람들이 한 그릇이라도 배불리 먹을 수 있도록
뼈 하나까지 남김없이 우려내야 했습니다. 손님이 아무리 적은 날에도 할아버지는 절대 국물을 짧게 끓이지 않았다고 김병철은 덧붙였습니다. 짧게 끓인 국물은 뼈에 남은 걸 다 내주지 않는다는 그 시절부터 이어진 원칙이었습니다. 그 원칙만큼은 세대를 거치는 동안 단 한 번도 바뀐 적이 없다고 그는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레이첼은 그 이야기를 들으며 숨을 죽였습니다. 굶주림 속에서 태어난 지혜라는 말이 그녀의 가슴에 깊이 박혔습니다. 김병철은 말을 이어갔습니다. 아버지 대에 이르러서는 순대를 직접 만들기 시작했다고 했습니다. 돼지의 창자와 선지, 채소를 활용해 하나도 버리지 않고 요리하는 방식이 자연스럽게 지금의 순댓국으로 이어졌다는 설명이었습니다. 세월이 흐르며 손님층도 변했다고 그는 말했습니다. 처음엔 끼니를 걱정하던 이웃들이 전부였지만 지금은 새벽 출근길 노동자부터 밤샘 근무를 마친 직장인까지 다양한 사람들이 이 문턱을 넘는다고요. 레이첼의 손이 테이블 위에서 가늘게 떨렸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아버지가 정육점 빗방에서 벌어질 부위를 챙겨 소시지를 만들던 모습을 다시 떠올렸습니다. 아버지가 남들이 외면하는 부위를 손질하며 자주 하던 말도 함께 떠올랐습니다. 세상에 버릴 고기는 없다. 버리는 사람만 있을 뿐이다. 어린 시절 그저 흘려들었던 그 말이 이 낯선 나라의 국밥집 이야기와 겹쳐지며 새로운 무게로 다가왔습니다. 그녀는 문득 만약 자신의 아버지와 지금 눈앞의 김병철이 언어가 통했다면 어땠을까 상상해봤습니다. 아마 서로의 손을 마주잡고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서로가 어떤 세월을 지나왔는지 단번에 알아챘을 거라고 그녀는 확신했습니다. 대륙은 다르고 시대도 달랐지만 두 사람이 하고자 했던 일은 놀랍도록 닮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낮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이건 제가 평생 유럽에서만 존재한다고 믿었던 철학과 정확히 같아요. 최지은이 그 말을 통역하자 김병철은 처음으로 살짝 웃음을 지었습니다. 철학이라는 거창한 단어까지는 모르겠지만 그저 버릴 게 없어서 다 끓였을 뿐이라고 그는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그 담백한 대답이 오히려 레이첼의 마음을 더 크게 흔들었습니다. 거창한 이론이나 철학적 선언 없이 그저 생존을 위해 시작된 일이 몇십 년을 이어져 하나의 전통이 됐다는 사실이 오히려 더 진실하게 느껴졌습니다. 레이첼의 머릿속에는 몇 달 전 자신이 했던 인터뷰 발언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아시아권에도 내장을 활용한 음식이 있다는 건 알지만 그건 정교한 기술이라기보다는 생존을 위한 궁여지책에 가깝다고 말했던 그 순간이었습니다. 그때는 그 말이 지극히 당연한 사실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러나 지금 눈앞에 노인이 들려주는 이야기를 들으며 그녀는 자신이 얼마나 무지한 확신을 가지고 그런 말을 내뱉었는지 깨달았습니다. 생존을 위한 지혜와 정교한 기술은 결코 반대말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생존이야말로 가장 정교한 기술을 만들어내는 조건이었다는 걸 그녀는 이제야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레이첼은 잠시 자리에서 일어나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아래로 내려다 보이는 골목에는 여전히 국밥집 앞에 짧은 줄이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다시 자리에 앉으며 이번에는 자신의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그녀는 프랑스 리옹에서 부덴그와르를 배우던 시절, 독일 뮌헨에서 블루투버스트 장인 밑에서 도제 생활을 하던 시절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돼지피와 내장을 다루는 유럽의 오랜 전통에 대해 설명하면서 그녀는 자연스럽게 눈앞의 순대와 비교하기 시작했습니다. 부댕노아르는 돼지피에 양파와 사과, 크림을 섞어 만듭니다. 프랑스 특유의 부드럽고 달콤한 풍미가 특징입니다. 소를 채운 뒤에는 끓는 물에 아주 낮은 온도로 천천히 데쳐내는데 온도가 조금만 높아도 속이 갈라져 버리는 예민한 요리입니다. 블루투버스트는 이보다 훨씬 묵직합니다. 보리나 귀리를 섞어 만들어 씹는 맛이 거칠고 든든합니다. 훈연 과정을 거치는 경우도 많아 스모키한 향이 강하게 남습니다. 반면 눈앞의 순대는 당면과 채소가 주를 이루며 훨씬 가볍고 깔끔한 식감을 냈습니다. 삶는 방식도 훨씬 대담해서 큰 솥에서 국물과 함께 오랜 시간 끓여내는 방식이었습니다. 세 가지 모두 피와 내장을 활용한다는 공통점을 지녔지만 각자의 기후와 재료, 역사에 맞춰 완전히 다른 결로 발전해온 것이었습니다. 레이첼은 이 세 가지 요리를 나란히 떠올리며 묘한 전율을 느꼈습니다. 유럽과 아시아, 서로 만난 적 없는 두 대륙에서 사람들은 각자의 방식으로 같은 결론에 도달해 있었습니다. 버릴 것 없이 모든 것을 살려낸다는 그 단순하지만 위대한 지혜였습니다. 언어도 다르고 재료도 다르고 심지어 서로의 존재조차 알지 못했을 그 시절에도 사람들은 각자의 부엌에서 같은 결론에 도달해 있었던 것입니다. 그녀는 그 사실이 주는 무게에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어쩌면 미식이라는 건 특정 대륙이나 문화의 전유물이 아니라 배고픔과 마주한 인간이라면 누구나 도달하게 되는 보편적인 지점이 아닐까. 그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이렇게 중얼거렸습니다. 이건 가난의 음식이 아니라 버릴 것 하나 없이 살아남은 지혜예요. 최지은이 그 말을 통역해 전하자 김병철의 눈가가 살짝 붉어졌습니다. 그는 오랜 세월 자신이 해온 일이 누군가에게 이렇게까지 진지하게 받아들여진 적이 없었다고 짧게 말했습니다.
평생을 좁은 주방에서 국자를 적기만 했을 뿐 자신이 하는 일에 이런 거창한 의미가 있다고는 생각해 본 적이 없다고도 덧붙였습니다. 레이첼은 그 순간 자신이 지난 15년간 스스로를 노즈투테일 철학의 유일한 계승자라 여겨왔던 오만함을 정면으로 마주하게 됐습니다. 부댕노아르의 자부심과 떠내가 순댓국 앞에서 겸손해질 줄이야. 그녀는 낮게 읊조렸습니다. 목이 살짝 잠기는 걸 느끼며 그녀는 커피잔을 다시 손에 쥐었습니다. 최지윤은 조심스럽게 최근의 통계 자료를 하나 더 꺼내 보였습니다. 최근 몇 년 사이 외국인 관광객들 사이에서 국수와 만두 소비가 55% 넘게 늘었고 감자탕류 소비도 44% 넘게 늘었다는 수치였습니다. 특히 중국 관광객들 사이에서 국밥류 지출이 두드러지게 늘고 있다는 설명도 덧붙여주셨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외국인에게 낯설고 거부감 있는 음식으로 여겨지던 국밥류가 이제는 새로운 미식 트렌드로 떠오르고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최지윤은 이런 변화가 하루아침에 일어난 게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여행 후기와 소셜미디어를 통해 조금씩 그러나 꾸준히 퍼져나간 결과라고 그녀는 설명했습니다. 몇 년 전만 해도 상상하기 힘든 변화였다고 최지윤은 덧붙였습니다. 자신이 처음 이 일을 시작했을 때만 해도 외국인 관광객에게 국밥집을 소개하는 건 거의 무모한 시도로 여겨졌다고요. 레이첼은 그 숫자를 들으며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불과 몇 시간 전까지만 해도 그녀에게 국밥은 그저 값싼 내장탕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그녀 앞에는 대륙을 넘나드는 인류 공통의 지혜와 그 지혜가 서서히 세계로 뻗어나가고 있다는 데이터가 함께 놓여 있었습니다. 그녀는 눈앞에 커피잔을 내려다보며 자신이 그동안 얼마나 좁은 렌즈로 세상의 미식을 재단해왔는지 다시 한번 절감했습니다. 그녀는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요리의 국경이 어디 있어요? 그냥 좋은 음식과 나쁜 음식이 있을 뿐이죠. 언젠가 자신이 직접 인터뷰에서 하게 될지도 모를 그 말을 그녀는 이미 마음속으로 되새기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이 몇 달 전 자신이 인터뷰에서 내뱉었던 오만한 말과 정확히 반대되는 결론이라는 사실이 새삼스레 그녀를 부끄럽게 만들었습니다. 김병철이 자리에서 일어나며 말했습니다. 이제 슬슬 점심 장사 준비를 해야 한다고 그는 짧게 양해를 구했습니다. 레이첼은 그를 붙잡으며 마지막으로 한 가지를 부탁했습니다. 혹시 괜찮으시면 순대 만드는 과정을 직접 보여주실 수 있나요? 김병철은 잠시 그녀를 바라보다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표정에서 처음 만났을 때의 무뚝뚝함과는 조금 다른 온기가 느껴졌습니다. 계단을 내려가며 레이첼은 마르코에게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나 오늘 처음으로 내가 틀렸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 마르코는 놀란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지난 5년간 함께 일하며 그는 레이첼이 이런 말을 하는 걸 단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는 그녀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며 짧게 대답했습니다. 그게 바로 진짜 배움이라는 거죠, 셰프님. 그는 이어서 웃으며 덧붙였습니다. 뉴욕에 돌아가면 이 얘기 꼭 기록해두세요, 다들. 안 믿을 거예요. 가게 문을 다시 열고 들어서자 점심 장사를 준비하는 부산한 움직임이 느껴졌습니다. 직원 2명이 커다란 대야에 담긴 순대 속 재료를 손질하고 있었고 그 옆에서는 삶아둔 창자를 찬물에 씻어내는 작업이 한창이었습니다. 레이첼은 그 모습을 가만히 지켜보며 자신이 뉴욕 주방에서 부댕누아르를 만들 때와 놀랍도록 비슷한 리듬을 발견했습니다. 재료를 다듬는 손의 각도, 반복되는 동작의 정확함, 그리고 그 모든 과정에 배어있는 오랜 숙련의 흔적까지 국경을 넘어서도 통하는 무언가가 분명히 존재했습니다. 주방 한쪽 벽에는 빛바랜 사진 한 장이 붙어 있었는데 지금보다 훨씬 젊은 김병철과 그 옆에 선 노인의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아마도 아버지와 함께 찍은 사진일 거라고 레이첼은 짐작했습니다. 김병철은 앞치마를 다시 조여매며 레이첼과 마르코에게 가까이 오라는 손짓을 했습니다. 그는 삶은 창자 한 가닥을 들어 보이며 이 안에 무엇을 어떤 순서로 채워 넣는지 천천히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당면을 먼저 불려두고 선지와 채소를 적당한 비율로 섞은 뒤 창자 안에 너무 헐겁지도 빡빡하지도 않게 채워 넣어야 한다는 설명이었습니다. 너무 헐거우면 삶는 동안 모양이 무너지고 너무 빡빡하면 터져버린다는 말에 레이첼은 자신도 모르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부댕노아르를 만들 때도 똑같은 문제와 씨름했던 기억이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김병철은 직접 시범을 보이며 채워넣은 창자의 양쪽 끝을 실로 단단히 묶었습니다. 그 손놀림은 군더더기 하나 없이 정확했고 수십 년간 같은 동작을 반복해온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리듬이 배어 있었습니다. 레이첼은 그 모습을 놓치지 않으려 눈을 크게 뜨고 지켜봤습니다. 그녀는 문득 자신도 한번 해봐도 되겠냐고 물었습니다. 김병철은 살짝 놀란 표정을 짓더니 이내 고개를 끄덕이며 재료가 담긴 대야를 그녀 쪽으로 밀어줬습니다. 레이첼은 조심스럽게 창자에 소를 채워넣기 시작했습니다. 손끝에 닿는 온도와 질감이 낯설면서도 묘하게 익숙했습니다. 첫 번째 시도는 너무 헐겁게 채워져 모양이 흐트러졌지만 김병철은 별다른 지적 없이 그저 고개를 살짝 저으며 다시 해보라는 손짓을 했습니다. 두 번째, 세 번째 시도를 거치며 레이첼의 손놀림은 조금씩 안정을 찾아갔습니다.
마침내 그녀가 완성한 순대 하나를 들어보이자 김병철은 처음으로 소리내어 웃으며 짧게 한마디를 건넸습니다. 나쁘지 않네요, 셰프님. 레이첼은 그 짧은 칭찬 한마디에 미슐랭별을 받았던 그날 못지않은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완성된 순대를 조심스럽게 도마 위에 내려놓으며 그녀는 오늘 아침의 자신과 지금의 자신이 완전히 다른 사람처럼 느껴졌습니다. 앞치마에 묻은 양념 자국조차 그녀에게는 낯설지 않은 훈장처럼 느껴졌습니다. 점심 장사가 시작되자 좁은 가게는 순식간에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 최지은과 마르코는 한쪽 구석 테이블로 자리를 옮겼고 레이첼은 김병철의 허락을 받아 주방 한쪽에 서서 그 광경을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문이 열릴 때마다 새로운 손님이 들어왔고 자리가 나기 무섭게 다음 손님이 앉았습니다. 넥타이를 맨 회사원부터 작업복 차림의 인부까지 다양한 사람들이 같은 자리에 앉아 같은 국물을 떠먹었습니다. 김병철과 직원들은 거의 대화도 없이 손발을 맞춰 움직였습니다. 뚝배기를 나르고 국물을 뜨고 반찬을 채우는 그 모든 동작이 마치 오랫동안 맞춰온 합주처럼 흘러갔습니다. 주문을 받는 사람도 계산을 하는 사람도 따로 없이 모두가 필요할 때마다 알아서 자리를 채웠습니다. 레이첼은 그 광경을 보며 뉴오폰 앤 마로우의 저녁 서비스를 떠올렸습니다. 그곳에서는 모든 접시가 사진처럼 완벽해야 했고 손님 한 명 한 명에게 요리에 대한 설명이 곁들여졌습니다. 웨이터는 소스의 유래와 재료의 원산지까지 설명하도록 훈련받았고 접시 하나를 내기까지 최소 3사람의 손을 거쳐야 했습니다. 접시를 도는 각도까지 정해져 있을 정도였습니다. 이곳은 정반대였습니다. 설명도 장식도 없이 그저 뜨거운 국밥 한 그릇이 오갈 뿐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손님들의 표정에는 만족감이 뚜렷했습니다. 화려함 없이도 사람을 채우는 음식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그녀는 눈앞에서 실감하고 있었습니다. 그 실감은 어떤 이론보다도 선명했습니다. 점심시간이 한참 지나고 손님이 뜸해지자 김병철은 잠시 앞치마를 벗고 레이첼 옆에 다가와 섰습니다. 그는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몇 년 전 아들이 이 가게를 물려받지 않겠다고 했을 때 그는 처음으로 문을 닫을 생각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세대를 이어온 자리였지만 자식에게 이 고된 삶을 물려주고 싶지 않았다는 것이었습니다. 아들은 대학까지 나와 사무실에서 일하고 있고 그 선택을 후회한 적은 없다고 김병철은 담담하게 덧붙였습니다. 그러나 오랜 단골 손님들이 매일같이 찾아와 이 국밥 없이는 하루를 시작할 수 없다고 말하는 걸 들으며 그는 결국 마음을 바꿨습니다. 자신이 그만두면 이 사람들의 아침 한 끼가 사라진다는 사실이 그를 다시 주방으로 이끌었다고 했습니다. 그는 그 말을 하면서도 조금도 억울하거나 서운한 기색이 없었습니다. 마치 당연한 선택이었다는 듯한 담담한 표정이었습니다. 그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며 가슴 한쪽이 조용히 무너지는 걸 느꼈습니다. 레이첼 자신도 본 엠마로우를 열던 시절 몇 번이나 문을 닫을 생각을 했던 순간들이 떠올랐습니다. 손님이 없던 밤, 월세를 걱정하던 새벽들, 투자자가 메뉴를 바꾸라고 압박하던 회의실의 공기까지 하나씩 되살아났습니다. 그때 자신을 붙잡아준 건 결국 몇 안 되는 단골들이었습니다. 매주 같은 요일, 같은 자리에 앉아 부댕노아르를 주문하던 노부부, 첫 데이트 때 이 레스토랑을 찾았다며 몇 년째 기념일마다 다시 찾아오는 커플, 그들의 얼굴 하나하나가 스쳐 지나갔습니다. 만약 그들이 없었다면 자신도 이미 오래전에 다른 일을 하고 있었을지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국경과 언어를 넘어 자신과 이 노인이 같은 종류의 고비를 넘어왔다는 사실이 그녀에게는 낯설고도 반가운 위로처럼 다가왔습니다. 김병철은 이어서 말했습니다. 요즘은 예전과 다르게 외국인 손님들이 부쩍 늘었다고요? 몇 년 전만 해도 상상도 못했던 일이라며 그는 옅게 웃었습니다. 관광객으로 보이는 손님들이 서툰 발음으로 순댓국을 주문할 때마다 처음에는 잘못 들은 줄 알았다고도 했습니다. 국수와 만두, 감자탕 같은 음식을 찾는 외국인들이 크게 늘었다는 뉴스를 최근에 봤다고 그는 덧붙였습니다. 레이첼은 최지은에게서 들었던 통계를 다시 떠올렸습니다. 국수와 만두 소비가 55% 넘게, 감자탕류 소비가 44% 넘게 늘었다는 그 숫자가 이제는 단순한 통계가 아니라 눈앞의 이 가게와 이 사람의 삶으로 구체화되어 다가왔습니다. 숫자 뒤에는 언제나 이런 얼굴들이, 이런 손길들이 있다는 사실을 그녀는 새삼 깨달았습니다. 레이첼은 가방에서 작은 수첩을 꺼내 무언가를 적기 시작했습니다. 국물의 농도, 순대 속 재료의 비율, 창자를 채우는 방식까지 하나하나 꼼꼼하게 메모했습니다. 24시간이라는 조리시간, 세대에 걸쳐 이어진 원칙, 재료 하나 버리지 않는 방식까지 그녀는 마치 오래전 학생 시절로 돌아간 듯 진지하게 받아 적었습니다. 그러다 문득 손을 멈추고 수첩의 3페이지 메뉴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진짜 미식은 화려함이 아니라 정직함에서 나온다. 그녀는 그 문장을 한참 동안 바라봤습니다. 몇 달 전 인터뷰에서 자신있게 말했던 정의와는 완전히 다른 결론이었습니다. 그녀는 그 페이지를 찢지 않고 그대로 수첩에 남겨두기로 했습니다. 언젠가 이 문장을 다시 읽을 때 오늘의 자신을 떠올리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수첩을 다시 가방에 넣으며 그녀는 조용히 다짐했습니다.
이번만큼은 이 배움을 서둘러 상투마하지 않겠다고 해. 최지은이 다가와 옆자리에 앉으며 물었습니다. 셰프님, 뉴욕 돌아가시면 오늘 경험을 어떻게 활용하실 것 같으세요? 레이첼은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레스토랑 메뉴판을 떠올렸습니다. 도덱누아르, 블루트 부어스트로 채워진 그 메뉴판에 오늘 처음으로 새로운 이름 하나를 더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동시에 그녀는 두려움도 느꼈습니다.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채 섣불리 흉내만 낸다면 그건 오늘 자신이 배운 것들을 배신하는 일이 될 거라는 걱정이었습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아마 저희 메뉴판에 순댓국에서 영감받은 요리를 하나 추가하게 될 것 같아요. 다만 그 전에 이 방식을 제대로 이해하고 존중하는 게 먼저겠죠. 최지은은 고개를 끄덕이며 필요하면 언제든 다시 서울로 초대하겠다고 답했습니다. 그녀는 웃으며 덧붙였습니다. 다음엔 순대 만드는 법도 정식으로 배워가시는 게 어때요? 가게 문을 나서기 전 레이첼은 다시 한번 김병철과 마주섰습니다. 그녀는 진심을 담아 고개를 숙이며 인사했습니다. 오늘 저에게 가장 중요한 걸 가르쳐 주셨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김병철은 여전히 무뚝뚝한 표정이었지만 그의 눈빛에는 처음 만났을 때와는 분명히 다른 온기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는 잠시 머뭇거리다가 주방 안쪽으로 들어가더니 무언가를 들고 나왔습니다. 갓 삶아낸 순대 한 덩이를 작은 비닐봉지에 담아 그녀에게 건넨 것이었습니다. 호텔 가서 추출할 때 드세요 라고 그는 짧게 말했습니다. 이런 걸 챙겨주는 손님은 흔치 않은데 라며 그는 멋쩍은 듯 시선을 돌렸습니다. 레이첼은 그 소박한 선물을 두 손으로 받아들며 뜻하지 않게 눈시울이 뜨거워지는 걸 느꼈습니다. 미슐랭 시상식에서도 흘리지 않았던 감정이 낡은 비닐봉지 하나에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다음에 서울 오시면 또 오세요. 국물은 항상 끓고 있으니까요. 레이첼은 그 말을 몇 번이고 마음속으로 되새기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레이첼은 가게를 나서며 골목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정오의 햇살이 낡은 간판 위로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불과 하루 사이에 그녀 안에 무언가가 완전히 뒤바뀌어 있었습니다. 손님상에 절대 올릴 수 없다고 단언했던 그 확신은 이제 흔적조차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 자리에는 자신이 평생 좁게 정의해온 미식의 세계를 다시 그려야 한다는 조용하지만 단단한 각오가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골목을 걸어 나오며 레이첼은 뉴욕에 있는 주방 매니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이 몇 번 울리자 익숙한 목소리가 받았습니다. 셰프님, 서울은 어떠세요? 레이첼은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다음 시즌 메뉴 회의 조금 미뤄야 할 것 같아. 새로 배운 게 너무 많아서 제대로 정리하고 싶어. 전화기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매니저는 놀란 목소리로 되물었습니다. 셰프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다니. 무슨 일 있으셨어요? 레이첼은 낮게 웃으며 짧게 대답했습니다. 한 그릇 먹었을 뿐인데 15년 쌓아온 확신이 흔들렸어. 나중에 자세히 얘기해 줄게. 전화를 끊기 전 그녀는 한 가지를 더 당부했습니다. 다음 주 식자재 주문서에 시간을 넉넉히 잡아도 새로 배워야 할 게 많을 것 같으니까. 매니저는 여전히 어리둥절한 목소리로 알겠다고 답했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도 레이첼은 한참 동안 골목 어귀에 서 있었습니다. 손에 들린 비닐봉지 안 아직 온기가 채 가시지 않은 순대의 감촉이 느껴졌습니다. 그녀는 문득 아버지에게도 이 이야기를 전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육점 뒷방에서 함께 소시지를 만들던 그 시절부터 자신이 걸어온 모든 길이 결국 오늘 이 골목으로 이어졌다는 걸 아버지도 알아주길 바랐습니다. 오하이오 시골의 그 작은 정육점에서 세상 반대편 이 서울의 골목까지 자신이 걸어온 거리가 문득 아득하게 느껴졌습니다. 동시에 그 모든 거리를 관통하는 하나의 원칙이 있었다는 사실이 그녀에게 묘한 안도감을 주었습니다. 어쩌면 자신은 처음부터 혼자가 아니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마저 들었습니다. 마르코가 그녀 옆으로 다가와 어깨를 나란히 하며 걸었습니다. 그는 평소와 달리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그녀 옆을 지켰습니다. 레이첼은 그 침묵이 고마웠습니다. 오늘 하루 동안 일어난 일들을 굳이 말로 정리하지 않아도 마르코는 이미 알고 있는 듯 했습니다. 두 사람은 그렇게 말없이 서서히 저물어가는 서울의 오후 속을 걸었습니다. 하늘은 옅은 주황빛으로 서서히 물들어가고 있었고 도시의 소음마저 오늘만큼은 유독 부드럽게 느껴졌습니다. 골목을 빠져나오자 다시 큰 길이 나타났고 차와 사람들이 분주하게 오가는 익숙한 도시의 소음이 두 사람을 감쌌습니다. 그러나 레이첼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그 작은 국밥집의 고요한 리듬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문득 걸음을 멈추고 뒤를 돌아봤습니다. 이미 골목 끝으로 멀어진 국밥집 간판은 더 이상 보이지 않았지만 그녀는 그 방향을 향해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오늘 하루가 앞으로 자신의 요리 인생 전체를 바꿔놓을 거라는 예감이 확신으로 바뀌어가고 있었습니다. 석 달 뒤 뉴욕 브루클린의 모넨바로우 주방이었습니다. 창밖으로 초여름 햇살이 밝게 비치고 있었습니다. 레이첼은 새로 짠 메뉴판을 손에 들고 직원들 앞에 섰습니다. 메뉴 맨 아래 새로운 요리 하나가 추가되어 있었습니다.
순대에서 영감받은 소시지 스튜라는 이름의 요리였습니다. 그녀는 서울에서 배운 방식을 그대로 옮기는 대신 뼈를 오래 고아낸 육수에 자신만의 부댕노아르 소를 채운 순대를 곁들이는 방식으로 재해석했습니다. 개발 과정에서만 수십 번의 시도와 실패를 거듭했지만 그녀는 어느 하나도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김병철에게서 배운 24시간의 육수 원칙만큼은 단 한 번도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주방 직원들은 처음엔 낯선 재료 구성에 어리둥절해 했지만 시식을 마친 뒤에는 하나같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몇 번의 시식회 끝에 레이첼은 마침내 만족할 만한 결과물을 얻어냈습니다. 완성된 요리를 처음 맛본 순간 그녀는 서울의 그 좁은 국밥집 냄새가 다시 코끝을 스치는 듯한 기분을 느꼈습니다. 그 감각은 시간이 아무리 흘러도 조금도 흐려지지 않았습니다. 메뉴가 정식으로 오픈되던 날 그녀는 개인 소셜미디어에 짧은 글을 올렸습니다. 몇 달 전 저는 어떤 음식을 두고 손님 상에 절대 올릴 수 없다고 단호하게 단언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음식에서 영감받은 요리를 제 레스토랑 메뉴에 올립니다. 제가 틀렸습니다. 그녀는 글을 올리기 전 이 문장을 몇 번이고 고쳤었습니다. 자신의 실수를 이렇게 공개적으로 인정하는 게 처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커서를 게시 버튼 위에 올려둔 채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결국 수정 없이 처음 쓴 문장 그대로 게시하기로 했습니다. 그 글에는 서울에서 찍은 순댓국 사진과 김병철의 뒷모습이 담긴 사진 한 장이 함께 실려 있었습니다. 그 글은 예상보다 훨씬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미국 각지의 셰프들이 댓글을 남기며 자신도 비슷한 경험이 있다고 고백했고 몇몇 미식 매체는 그녀의 이야기를 짧게 다루기도 했습니다. 뉴욕의 한 음식평론가는 이 요리를 두고 두 대륙의 오렌지애가 한 그릇 안에서 만났다고 평했습니다. 다른 매체에서는 편견을 깬 셰프라는 제목으로 그녀를 소개하기도 했습니다. 개중에는 이 모든 게 마케팅 전략이 아니냐는 의심 섞인 목소리도 있었지만 레이첼은 그런 반응에도 크게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겪은 그 하루의 무게를 그녀 스스로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레이첼은 그 평가를 읽으며 몇 달 전 자신이 얼마나 좁은 시야로 세상을 재단했었는지 다시 한번 떠올렸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이런 관심이 자랑스럽기만 했겠지만 이번만큼은 그녀의 마음속에 겸손함이 더 크게 자리했습니다. 마르코는 그녀 옆에서 여전히 함께 일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종종 손님들에게 이 요리의 탄생 배경을 설명하며 자신도 그날 서울의 그 국밥집에 함께 있었다는 사실을 자랑스럽게 이야기하곤 했습니다. 어떤 손님이 재차 그 순간을 자세히 물으면 마르코는 셰프님이 국물을 다 비우는 걸 보고 자신도 놀랐다는 이야기를 신이 나서 늘어놓았습니다. 그는 이야기를 할 때마다 조금씩 살을 붙였고 나중에는 레이첼이 눈물까지 흘렸다는 과장 섞인 버전으로 발전해 있었습니다. 레이첼은 그럴 때마다 웃으며 정정하곤 했지만 마르코는 개의치 않고 다음 손님에게도 똑같은 이야기를 반복했습니다. 레이첼은 그런 마르코를 볼 때마다 자신을 그 골목까지 끌고 가준 그의 고집스러운 호기심에 새삼 고마움을 느꼈습니다. 그가 아니었다면 자신은 아마 그 초청장을 끝내 서랍 속에 묻어뒀을 것입니다. 같은 시각 지구 반대편 서울 중랑구의 낡은 국밥집에도 작은 변화가 찾아오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부터인가 영어로 대화하는 외국인 손님들이 하나둘 가게 문을 열고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들 중 몇몇은 손에 든 휴대전화 화면에 레이첼의 소셜미디어 게시물을 띄운 채 서툰 발음으로 순댓국을 주문했습니다. 처음에는 김병철도 직원들도 이 낯선 풍경에 조금 당황했지만 시간이 지나며 그마저도 익숙한 하루의 일부가 되어갔습니다. 직원들은 어느새 간단한 영어 몇 마디를 배워 손님을 맞기 시작했고 벽에는 영어로 적힌 작은 메뉴 안내판도 새로 붙었습니다. 몇몇 외국인 손님은 가게를 나서며 손을 흔들어 인사를 건네기도 했고 김병철은 그때마다 짧게 손을 들어 화답했습니다. 김병철은 여전히 큰 소리 없이 그러나 조금 더 자주 웃으며 뚝배기를 내주고 있었습니다. 최지은은 이 변화를 다시 취재하러 그 가게를 찾았습니다. 김병철에게 소감을 묻자 그는 평소처럼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손님이 늘어난 건 좋은 일이죠. 근데 저는 그냥 하던 대로 끓일 뿐이에요. 그 말에는 아무런 과장도 들뜬기set도 없었습니다. 최지은은 그런 그의 태도가 오히려 이 가게가 오랫동안 사랑받아온 이유일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유행을 따라가려 애쓰지 않고 그저 묵묵히 자신의 자리를 지키는 태도. 그녀는 취재 노트에 그 문장을 적어 넣으며 레이첼의 이야기와 이 가게의 이야기가 결국 같은 뿌리에서 나온 두 갈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취재를 마치고 돌아서는 길 최지은은 문득 뒤를 돌아 다시 가게를 바라봤습니다. 몇 달 전 처음 이곳에 찾았을 때와 크게 달라진 건 없어 보였지만 문 앞에 늘어선 줄의 얼굴들만큼은 그때보다 훨씬 다양해져 있었습니다. 그녀는 그 풍경을 사진으로 남기며 언젠가 이 변화를 하나의 완결된 기사로 다시 써봐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다만 국물을 젓는 그의 손끝에는 예전보다 조금 더 확신에 찬 리듬이 배어 있었습니다. 낯선 나라의 편견에 갇혀있던 한 그릇의 음식이 이제는 국경을 넘어 새로운 이야기를 써내려가고 있었습니다.
버릴 것 하나 없이 살아남은 지혜는 결국 언어와 대륙을 넘어서도 통하는 진심이었습니다. 뉴욕의 미슐랭 주방에서도 서울의 오래된 골목에서도 그 진심은 똑같은 온도로 끓고 있었습니다. 누군가는 그 온도를 편견으로 가려버렸고 누군가는 평생을 바쳐 그 온도를 지켜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온도는 국경을 넘어 조금씩 퍼져나가고 있었습니다. 한 그릇의 국밥이 시작한 이 여정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입니다. 레이첼은 이따금 서울에서 받아온 그 작은 수첩을 꺼내 첫 페이지를 다시 펼쳐보곤 합니다. 진짜 미식은 화려함이 아니라 정직함에서 나온다는 그 문장 아래에는 이제 그녀가 새로 적어놓은 메모들이 빼곡히 채워져 있습니다. 새로운 레시피 아이디어, 손님들의 반응, 그리고 언젠가 다시 서울에 가면 배우고 싶은 것들의 목록까지 그 수첩은 어느새 그녀가 가장 아끼는 물건이 되어 있었습니다. 언젠가 다시 그 골목을 찾은 날을 기다리며 그녀는 오늘도 뼈를 고아내는 솥 앞에 서 있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도 전 세계를 놀라게 할 대한민국의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